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이게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주 절친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던 우리 김종대 선생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실 이 어른을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 제 유튜브에 모시게 된 것은 저로서는 참 영광이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정말 김종대 재판관님으로서는 아주 큰 용기를 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김종대 재판관님은 저희들 우리 뭐 부산 사회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순신 전도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주업인 그 판사는 별도로 별개하고 늘 우리를 만날 때마다 이순신 정신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시고요. 지금도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셔서 이순신 장군 또 이순신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모시고 오늘 이순신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여기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맨날 뭐 큰 방송국에 나가다가 이 조그만한 유튜브 스튜디오에 와서 그 김종대 재판관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순신 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순신 정신을 심어줘야지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특히 이제 우리 사회 갈등이나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발전적인 그런 사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순신 정신이 꼭 우리 국민들 마음에 심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노력을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요새 법무법인 국제에서 어려운 사항을 가지고 오면은 국제에 있던 변호사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런 건 자주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될까 말까고. 그래서 국제 고문 변호사로서 있고 선일회계법인에서도 고문으로 있는데 선일회계법인은 전신이 삼일회계법인이었거든요. 삼일회계법인 부산 본부였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헌재를 나오고 나서 지금 10년째 삼일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을 이은 선일회계법인에서 주로 이순신 일을 하는 것을 그쪽이 도와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그때 재경위원장 할 때 그때 헌법재판관으로 그 인사청문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저는 사실 정치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응당한 대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건 전혀 있습니다만은 대법관을 했다든지 또는 헌법재판관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임기가 6년이죠 아마? 그 6년 끝나고 난 뒤에 변호사를 개업하는 것이 저는 좀 보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헌법재판관이 끝나고 나면 일반 개업해서 변호사로서 돈이나 버는 그런 것보다는 더 나은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김종대 재판관님은 고문 역할은 해주고 계십니다만 본인이 직접 변호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더욱 그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순신 정신을 심어주는 노력을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알기로는 특강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특강하는 그것 전에 우리 이장께서 내가 변호사를 안 하게 만든 장본인이니까 내가 거기서 일종의 지금은 떼내줬지만 항의를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유튜브니까 좀 참으시지. 괜찮아요. 하긴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변호사를 안 한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 뜻하고 다르게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면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때 청문회를 할 때 어느 당 국회의원이 그래 물었습니다. 저보고 당신도 임기를 마치면은 변호사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이장은 재경위원장으로서 제 친구로서 이제 응원하고 뒤에 앉아 있었죠. 저쪽에 국회의원들 앉는 그곳 말고 다른 곳에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럴 때 그게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랬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변호사는 안 할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그때 신문에고 뭐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장만 찍어주고 뭐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이런 변호사 개업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내한테 묻는데, 저는 그런 변호사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정 의장은요, 그때 밖에 나가서 공식 석상이나 사석에나 뭐라고 하냐면은, 김종대는 변호사를 안 하기로 했다. 그 국회에서 얘기를 했다. 앞에서 말한 그걸 빼버렸어요. 당신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빼버리고 변호사는 안 합니다. 이랬다고. 그렇게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이고 또 뭐 몇 선을 한 의원이 계속 봉사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 나는 못할 팔자다. 그런 식으로 느낌이 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모든 게 어우러져서 못하게 되는구나. 그래 있으니까 우리 이장이 약간의 돈을 못 번 데 대해서는 책임을 좀 저도 안 괜찮게.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우리 김종대 변호사 재판관께서 사실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보람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뭔가 좀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더 훨씬 좋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변호사를 해가지고 지금 뭐 수십억을 벌었다 합시다. 그거 감사합니다. 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으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가지고. 하여튼 제가 자주 제가 밥을 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요즘 그래 제가 알 때는 일반 다른 뭐 부탁은 잘 안 들어도 공직자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 특강을 요청하면 자주 가는 걸 들었는데. 합니다. 그거는 제가 밖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을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뭐 옛날부터 해오는 이수신 정신을, 이 정신의 핵심을 이 세상에 뿌려서 그 사람마다 그 어떤 정신을 새겨서 살면 이 세상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서 이수신 정신을 전파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법조 40년의 법조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6년을 헌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비상적으로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을 6년간 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할 기회가 있었고, 그럴 때 우리 헌법에서 정말 굉장한 선언을 우리 헌법이 하고 있는데, 정치인이나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이 헌법에 따라서 이 나라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 기본 원칙만 알아야 되는데 소홀히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지 않고 뚜렷한 인식조차도 없는 게 뭐냐면은, 그걸 알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헌법 총강 제1조에 나오는 말인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저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시작했어요. 이런 말. 저는 이 말의 뜻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고 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나오고 국민이 주권자라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에서 당군 왕으로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왕국을 이어져 왔습니다. 왕국이 이어져 왔다는 말은 전제군주 국가죠. 그렇죠. 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되고 그해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공포되는데 1948년 우리나라 헌법 재헌위원 50분이 헌법을 만들기 위한 기초위원이 돼서 우리나라 헌법 초안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7월 17일 날 5월 10일 날에 선거해서 된 분인데 불과 한 달 만에 헌법을 만들어서 6월 달에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만에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헌법을 만드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뚜렷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라의 주인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5천년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왕이 주인이었습니다. 왕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왕의 통치의 객체입니다. 모든 우리가 가진 재산은 우리 것이 아니고 왕의 것입니다. 왕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백성을 자기 백성이니까 개인 백성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은 뺏을 수도 있고 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왕이라부터 우리가 뭘 받으면은 하사 받았다고 이렇게 하죠. 하사 아래에서 내려 이런 생활을 우리가 5천 년을 해가 오다가 민주국가가 됩니다. 군주국가가 아니고 민주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민주국가라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정치 이념을 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주인은 어디로 갔느냐? 왕과 그 신료들 어디로 갔느냐? 헌법 7조에 딱 정해놨습니다. 주인 자리를 국민이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이 왕과 그 신하들 이 어디로 가느냐? 7조에 보면은 공무원이라는 개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나라는 저는 이 헌법의 제정이야말로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유일한 혁명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혁명이라고. 통치의 객체에서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 언제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무슨 다른 혁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혁명을 이 혁명을 해놓고도 지금 70여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않고 나는 대통령을 비롯한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진 백성이 뭘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 주인입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국민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서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이것을 그렇죠. 이제 헌법 정신의 가장 기본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헌법을 한 사람으로서 전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의 특히 공무원들한테 좀 전해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권력은 국민한테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권한을 가질 뿐입니다. 권한과 권력이 다른 것은 권력은 힘이거든요. 권한은 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권한은 국민을 행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왜 그러냐면 주인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당연하죠. 지를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중에도 기본에 어긋난단 말이죠. 그렇죠. 이 메시지를 이 헌법의 근본적인 뜻을 먼저 안 사람이니까 좀 많이 공무원들한테 일러주고 싶고 그래야 좀 이 나라가 반듯한 나라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 두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라 하면은 어디 먼 데든지 어디든지 가서 나름대로 그 얘기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이에요. 유일무이죠. 국회의장 기념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최초로 만들었고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다른 의장님이 그걸 할지 모르지만 이거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쉽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면서 지금 요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그 헌법 1조와 7조를 제가 써놨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김종대 재판관님하고 우리가 오랜 동안 40년간 직위로 지나면서 제가 자주 들었고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20년 하고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제대로 된 법治국가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국힘에 제가 상임 고문 대표이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초청을 올라갔다가 그날 그 이제 제가 모두 발언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국정 철학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헌법에 준한 법치 국가를 만드는 법치주의를 지키는 이것을 국정 철학으로 해서 이게 우리 전 국민들 가슴 속에 다 심어지도록 노력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왜 그럼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전제 군주 국가에서 일제 강점기만 거쳤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죠. 프랑스 혁명과 같이 수십 년간 수많은 피를 흘리고 그렇게 쟁취한 거라면 좀 더 이렇게 그 현실화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게 주어지다가 보니까 아직 여전히 과거가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1948년 8월 15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가 만들어진 국정일이죠, 그날이.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따지면 지금 얼마입니까? 52에 70 한 4년 됐잖아요. 그래 7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그럼요. 지금 재판관님 말씀대로 내가 주인이다 하는 그 주인이면 권리도 있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가 우리 4대 의무가 있지만 그것 말고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특히 이제 공직자는 과거의 왕이 지금은 뭐 대통령으로 치면 대통령이건 국무총리건 모든 공직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다. 그게 7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그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하고 이순신의 정신하고도 결부되는 것이다. 바로 직결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얘기를 하러 가면 자기는 이순신을 통해서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 좀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순신 학교 설립하고 재단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 사업을 그럼 한 8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순신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작은 이순신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이순신 사업이랍니다. 작은 이순신이라는 것은 뭐냐? 이순신은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한 승리를 거둔 가치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아주 단단한 사람이고 내면의 가치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가치 체계를 이순신과 같은 가치 체계를 지니려고 애쓰는 사람을 나는 작은 이순신이라 부르고 그런 작은 이순신을 키워가는 사업을 이순신 사업이라고 막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8년 전부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인데요. 그 전부터 이순신 뭐 일을 하고 싶었는데 뭐 교육부에도 어떻게 연락을 하면은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래요. 내보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좋은 일인데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국민의 정신교육에 한 100년 대계를 세우는 거 아니냐. 왜 내한테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이 해라. 이 일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그때 저업해서 우리 이장님도 부산에 이순신 뭐 학교하고 이런 좀 뭐 설립한 데 대해서 예산까지도 좀 책정해 줬는데 그게 결국은 공무원들에게 타성적인 싸움 때문에 뭐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납하고 말았고 이랬는데요. 그때 하여튼 뭘 하려 하다가 막히고 이래 되는 시절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어요. 그때 어디서 내 뒷꼭지를 쇠망치로가 때리는 듯한 간 인상을 받았습니다. 너들 뭐 한다 해놓고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왜 어린 애들이 300명이나 이렇게 죽는 이런 나라가 나라냐 말이지.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 누가 망치로 때린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행동으로 옮겨야지. 해야 된다고 밤낮 얘기하고 남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생각해서 시작한 게 서울, 부산, 여수 어떻게 인연이 그래 닿았어요. 그 세 군데에서 내가 이제 뭘 시작하자면 이수신 동지들을 양성하자. 일을 같이 할 동지들을 양성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강사지요. 이수신 강사들을 양성해서 동지들을 양성하자 했는데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 뭐 교재는 내 책 쓰면 되고, 그렇죠. 강사는 내가 하면 되고, 장소는 어디선지 그렇죠. 다 빌려주려 한다고요. 그거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동지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게 모여지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또 그때 당시에 중구청장, 왜 중구청장이냐 하면은 이수신 탄생지가 그 남산 아래 근천동 중구 옛날 말로 근천동이고 요새는 하면은 뭐 해현동인가 뭐 어딘가 그래 되거든요. 명보국장 근처입니다. 거기에 이제 태어났으니까 중구에서 거기 이수신에 관해서 좀 아주 가까운 구가 됐는데 동료 재판관이 그 구청장을 또 소개를 해서 그거 가니까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이제 장소를 제공하고 동지들도 모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같은 달 부산에서는 부산대로 또 동지가 모이고 그 이제 청목문화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청목문화회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송울타워를 하고 있는 박병대 회장이 있는데 이 양반이 막 헌신적으로 또 나서서 동지들을 모아고 그래서 부산도 시작했고 또 여수에는 김성곤 의원이 있죠. 그 지금은 국회의원 삼성 국회. 예. 그분이 또 여수에 그 연구가 지금 계신가. 저 제주도에서 재배동포 그 재단인가 그 이사장 하고 있어요. 그분도 하여튼 마인드가 이런데 아주 그럼요. 도와주고 있어요. 그분이 이 여수에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아주 기초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분들 인연 따라서 그 이제 한 30명 내외가 모입니다. 서울도 부산도 여수도 그러면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갔다가 부산사 여수 이래 뛰어다녔죠. 그래가지고 10달 만에 서울에 1기생이 탄생하고 부산에 그 다음 해 서울에 2기생, 부산 2기생이 6살. 그 다음에 3년에 걸쳐서 전국에 몇백 명의 동지가 안 됐습니까? 동지라기보다는 이제 그 몇백 명의 작은 이수신이 생긴 건데. 예,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이 살면서 특히 이제 선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깨달음을 가지잖아요. 그 깨달았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선사들도 깨닫고 난 뒤 또 계속해서 이제 보림을 한다 하죠. 보림. 또 보림을 하잖아요. 그걸 보임이라고 그러죠. 보림. 그래서 이제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듯이 그 지금 만든 그 숫자가 많은 게 중요가 아니고 그게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그럼 이 300명의 작은 이순신이 정말 이순신의 정신을 정말 자기가 몸소 체화하고 그걸 또 실천하고 행동 옮기는 그래서 평소에 생활 자체가 그러한 것이 이제 섬유 들어가 있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더 넓히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더 그런 교육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곳곳에서 또 다른 이제 새끼를 쳐 가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일종의 동지들, 나는 동지라고 지금도 부르는데 그 동지들이 서울은 서울여해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부산은 부사예해재단. 예재단 서로 독립해서. 난 독립해서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야죠. 독립해서 만들고 여러분은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경쟁해라 서로. 그 다음에 그 각 예해재단에서 각 이수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강사가 돼가 모집을 합니다. 어떤 회사를 상대로 해가. 지금 서울에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한 4,500명의 작은 이순신을 만들어냈고, 부산은 부산대로
또 하고 있고 예술인 예술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성공한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이순신 이제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두 번 읽었어요, 사실 두 번 읽었는데 이제 우리 재판관께서 이 마지막으로 쓴 책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지금 작은 이순신 거기 말이죠. 300명과 예재단에 전국에 1000명이나 하면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예를 들면 뭐 A4 용지로 10장 이상을 좀 써내라 해서 그거 쓰려고 그러면 남이 거 보고 못 빼기 읽고 자기가 지금 느낀 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그래가지고 드렸듯이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여전히 하고 있고 독후감 받았어요? 그럼요. 여기 부산 예예재단에서 전국을 상대로 독후감 모집을 하면요 몇백 명이 응모를 하는데 요번에 최우수상을 6기생 부산에는 내가 이제 다른 데는 다 3기에서 끝을 냈는데 부산은 내가 사는 고장이라고 계속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4기, 5기, 6기 4기 하고 나서는 한 3년간 못 했죠. 코로나 때문에. 5기, 6기 이래 지금 하고 있는데 6기생 중에 어느 중소기업의 여사장이 7월 한 달 동안 공부해가지고 아주 전념했나 봐요. 글을 썼는데요. 내가 그 글을 울음이 나와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진해서 선분, 최우수상은 어느 분이 쓴 게 아주 진하게. 그리고 또 부산에서는 영광도서에서 어제 아래 토요일 날 감상문 거기서도 영광도서에서 김윤환 씨도 영광도서에서 한 20권의 책을 제시를 하고 제시된 책을 읽은 사람이 이순신에 관련된 책? 아니 이순신도 있고 딴 것도 다른 영광도서에서 파는 책에 그 이제 한 20권 내지 20몇 권을 표준 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 책을 읽고 전국에서 응모를 합니다. 독서 감상문을. 그래 이제 그분이 심사위원장입니다. 남성호 교수가 쭉 그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요번에요 여기도 뭐 아마 이거는 1000명 이상이 응시할 겁니다. 일반부, 중고등학생부, 초등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데 일반부 대상이 이 책 읽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랬구나. 그게 어제 아래 저한테 이제 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한 60쯤 된 어떤 직장에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순신이 힘들게 살아온 거 여기 비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새로 시작한다. 이런 논지로 했는데 그런 걸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지난번에 제가 들은 특강을 이제 가서 요청이 있으면 다 간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가서 아마 틀림없이 우리 재판관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의 이 책에 보면 이순신은 공직을 맡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오직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봉사자의 길 위에서 평생을 살다 간 사람이다. 이렇게 책에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 꼭 하죠. 그거 뭐 결론이죠. 이 결론이죠. 그래 아까 말했지만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권력자라는 사람들은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자세로 돼야 되거든요. 봉사자가 돼야 되는데 400여 년 전에요. 왕권주의 아래서 살면서 이 사람은 백성을 받들었어요. 그렇죠. 그 받드는 것을 다른 가치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날 지도자도 백성을 정말 사랑해야 돼. 그렇죠. 사랑해야지 통치하면 안 돼. 백성이란 지금 방금 국민을, 용어에서 국민을 사랑해야지.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벌써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순신은 그때 왕정 시대에 왕보다는 말이죠. 국민을 주인으로 안 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렇죠. 백성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 계속하기로 하고 그 특강을 통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뭔가 좀 개선되거나 좀 바뀐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현장에서는 자주 봤습니다. 현장에서 서로 대화도 좀 질의응답도 하시죠. 질의응답도 하고 뭐 강의 끝나고 나면 식사도 하고 하면은 전에 대검에서 제가 강연을 할 때
그런 데 가서 강연하라 하면은 처음에 뭐 초청해 줘서 뭐 고맙고 뭐 이런 데 내가 가서 저는 뭐 그럴 입장도 아니고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만나는 이날부터 여러분이 권력자라는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비자는 절대 여러분 검찰권 행사의 객체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그렇죠. 검찰 개혁인데 요 앞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이름은 개혁이라 해놔놓고 내용을 보면 개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 검찰 말로 하자면 그게 개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박수 칩니까? 숙연해집니다. 아니, 박수는 뭐 아주 숙연해지고 그 다음에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인천법원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 법관들한테도 여러분이 법정에 섰을 때 법 아래서 재판받는 국민들을 내가 저 사람의 뭐 어떤 뭐 재산과 신체를 좌우하는 어떤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저 사람들한테 무엇이 진실이라는 것을 가려주는 봉사자의 입장에서 해라. 그러면은 태도는 전적으로 친절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아주 제가 신경외과 의사잖아요. 정치하기 전에 신경외과 의사인데 우리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서 보면 그 개인의 환자의 머리가 내 눈 아래에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쳐다보고 수술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후학들한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수술할 때 그 개인의 뇌는 내 눈 아래, 내 머리 아래에 있지만 내 마음은 그 환자를 늘 받들면서 수술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비슷한 게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가 참 지도자가 되려면 봉사자가 돼야지. 그 지도자라고 위에 좀 가진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권세를 누르는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벌써 그렇습니다. 지도자 자기. 사실 이제 우리 지금 구독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대 재판관님은 저하고 부산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렇게 해수로 따지면 이제 40년이 넘었죠. 40년 넘은 세월 동안 이렇게 이제 50년이 넘었네요. 이제 우정을 쌓아온 벗인데요. 이분은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서 김해에서 자라가지고 서울법과대학을 나와서 공군 법무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부산 경남에서 30년 재임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된 게 그게 몇 년이었죠? 재판관 된 게 2006년이었죠. 그랬죠. 2006년 9월이었죠. 2006년.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 이 만나는 걸 준비를 해서 자료를 보니까 저는 그 책을 못 봤는데 2002년에 이순신 평전을 썼었더만요. 그렇죠. 근데 평전을 쓴 그 에피소드가 있더만요. 좀 급하게 썼다고 그러면서 이유가. 그 평전, 제가 이순신을 책을 뭐 여러 사람들은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서가 있는 이 책 하나 썼습니다. 그렇죠. 이 책 하나 쓰는데 네 번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계속 내가 헌재 재판관으로 있을 때요. 모경준 재판관이요. 이제 보고 형 뭐 이순신에 관해서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바꿔서 책을 써요? 맞는 말 같아. 그러니까 그 어째 보면은 옳게 바로 알아가지고 딱 한 번만에 하면 좋죠. 독자들한테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뭐 쓰고 또 고치고 바꿔내고 책을. 근데 헌재 있을 때 내가 세 번째 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송도한 재판관이 나를 좀 오늘 해주더래. 아이고 그때 내가 호감 명사 그 보는 시각이 자꾸 바뀌지 않냐. 그래서 바꿔내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책에서는 막 구도의 길을 가면서 하나하나 짐을 찍어 갔을 뿐이다. 저도 그 서문에 써 있는 거 봤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2002년도에 이제 2002년도에 그 자제분이 왜 우리 이제 윤기잖아요. 윤기가 군에 가기가 전에 한번 보게 해주려고 맞습니다. 좀 급하게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윤기가 2006년도에 입대를 했는데요. 가기 전에 아버지가 이순신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너도 이순신 정신을 알고 군에 가라. 그래서 급하게 넣었는데
이놈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읽은 게 그건데요. 내게 아직 배가 12척 있습니다. 그게 2004년에 냈더만요. 2004년 5월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또 8년인가요? 8년 지나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이제 그랬고 그때 보니까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만요. 260페이지에서 한 420페이지까지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순신 전문가는 아니셨으니까 법관이시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순신에 대한 자료를 자꾸 접하게 되고 모르던 걸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송 대법관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또 시각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다가 보면 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단의 내용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아마 그런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로 뒤쪽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책까지는 내가 책을 내는 목표가 이순신에 관한 정확한 일대기를 우리 국민들한테 쉽게 알리자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책을 냈을 때고 세 번째, 네 번째 책은 세 번째 좀 부피가 커졌다는 거는 이제는 이순신의 정신을 정리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정리를 해서 이제 사랑과 정성, 정의와 자력이라는 이 내 가치를 정돈을 해서 이것을 회로를 만들어서 이순신은 장차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순신의 핵심적 가치다. 이것을 가지고 약을 만들자 하는 식으로 그게 들어가니까 책이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2004년에 낸 그걸 제가 주셔서 그때 읽었는데 그때 제가 방 기억에는 그 사랑을 이순신의 사랑, 그 특히 국민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피난민들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가지고 일일이 손을 다 잡아주면서 위로를 한 그런 장면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아주 그 애민 정신이 아주 이제 그랬고 또 하나 기억에는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한 그 효자였지 않습니까? 결국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 이순신 장군 배로 올라오다가 이제 아마 그 해난사고로 돌아가신 거 이랬죠. 기억에는 배 타고 오시다가 그 돌아가신 걸 기억하는데 견디지를 못했어요. 굉장한 이제 효자였고요. 이제 이런 그 얘기를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기억은 한 5가지쯤 되는데 거기는 이제 뭐 정성이나 애민정신 사랑이나 효성이나 이런 게 딱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그 이순신 하나가 되어 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 책에 이제 그렇게 마지막에 구도자의 심정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과 정성, 정의와 자력이죠. 그 네 개로 이제 이게 정리를 하셨더만요. 제가 오늘 이제 사실 얼마 전에 그 남성우 그 평론가죠. 남성 교수께서도 이 책을 한번 꼭 읽으시라 그런 국제신문인가요? 거기에 그 칼럼을 쓴 걸 제가 봤습니다만 유튜브를 보고 있는 구독자께서 시간 나시면요 아마 지금 뭐 인터넷이나 또는 이제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꼭 그 권하고 싶은 게 제가 책 선정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책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정말 마음을 모아서 읽으시면 이순신 정신을 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개인을 바꿔낼 수 있고 그 바꾸는 개인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또 바꿔질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담에 좀 들어가기 전에 이순신 정신의 뿌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죠. 이제 나는 뿌리를 찾아야 된다. 400년 전에요. 이순신이 국가가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는 위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순신. 거의 혼자의 힘으로 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물론 이순신이 책임을 이행한 겁니다. 바다를 지키는 장수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국가가 넘어지다가 바로 된 거거든요. 이분이 이런 국가를 바로 세운 그 어떤 비결, 그 비결의 근원이 뭐냐. 그것을 찾아내면은 우리가 오늘날도 접하고 있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약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 뿌리를 찾아야 된다. 이순신 리더십이라는 용어로요. 한 30가지의 이순신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성공후사 너무 많지요. 솔선수범, 책임, 소통. 뭐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갔죠. 네, 다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성공후사. 왜 성공후사를 했냐, 이순신은. 물음에 대해서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는 왜를 끝까지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나중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그냥 그거는 그거다 하는 게 남던 게 일반적인 가치가 사랑과 정성이었습니다. 사랑과 정성. 사랑과 정성이라는 이 가치는 왜 사랑해서 글쎄 그거는 사실 사랑과 정성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인데 이 인간이니까 다른 욕심도 생기고 뭐 바쁘다가 보니까 그걸 소홀하기 쉬운 것이지.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다 있죠.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이란 분은 그 덩어리죠. 사랑의 덩어리고 정성의 덩어리죠.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사랑과 정성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사랑에 대해서 자기 꿈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죠. 모든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가진 이 품성을 극대화해내는 거죠. 그렇죠. 필요에 따라. 극대화해내는 것은 그 과정을 수양이라고 나는 이름을 하는데 이순신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을 뭐라고 평하느냐 하면은 깊은 수양을 쌓은 선비와 같았다 하거든. 나중에 그 얘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이 사랑을 극대화시켰고 정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킨 것이 기적을 창출해낸다. 그러니까 이순신의 정신을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에 구도자 입장에서 평생을 그걸 구도해 오신 분으로서 이제 정리를 사랑과 정성 그리고 정의와 자력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제가 보니까 이순신 장군 그 연구를 시작에 연유가 있더니만요. 제가 몰랐는데 그거 한번 여기 참 구독자를 위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 이장님이 알기로는 그건 이제 제가 공군 본부에 근무할 때인데요. 네. 법무감실에 장교하고 하사관하고 병하고 합치면은 한 50명 되거든요. 이제 그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정신교육을. 그래서 법무감실에는 법무감이 최고 책임자인데 그분이 이제 김중희가 요번에는 강의를 해봐라. 발표를 하라는 겁니다. 중위 때문에. 뭐 제목을 뭐로 할까요? 하니까 마음대로 정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대방동에 공군본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그렇죠. 그 대방동에는 서점에 들어가서 혼자 뭘 가지고 할까 이를 생각하다 책을 여러 개 보는 중에 그게 인연이 된 거죠. 노산 이현상 선생이 쓴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문고판 책입니다. 지금도 저 가지고 있어요. 거기 1976년 7월 써놨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 서서 한 10분을 읽었는데 이게 됐다. 무엇이 이런 사람이 있지. 그때도 저는 뭐 기본적인 건 알았습니다. 거북선을 만들고 나라를 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다음 얘기하려는 그건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오늘의 김종대라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의 이순신 빼고는 얘기 안 되잖아요. 이순신 정신 때문에 그 해오신 일이 그 이순신 정신에 가장 부합되게끔 살아오셨고 결국 어느 판사보다도 어느 재판관보다도 성공하셨다고 하나를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성공은 지위나 돈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간을 가치적 인간으로 본다면 성공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이냐? 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닌 걸로 보이지고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이 대담을 준비를 하면서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우연이 아니고 그건 정말 필연이었다. 우리의 만남은 그러니까 이 순간의 만남은 나는 내 자서전에
우연은 신의 지문이다. 내가 이렇게 그런 말이 있죠. 그게 같은 말이에요. 아주 멋있는 표현인데 그 내가 그러니까요. 이게 그것도 뭐 어제 들은 이야기예요. 표현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 이제 사실 그 역사 교육도 받고 명랑대첩이나 이런 뭐 영화도 보고 해서 요즘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 많이 알기는 하겠지만 결국 이순신 장군의 단편적인 것만 아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재방관님 모시고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이것을 보는 사람 비록 적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서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순신 정신을 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그 좀 순서대로 이야기한다면 왜 이름을 어머니가 순신으로 정했을까? 그리고 왜 그 아호를 자를 여해라 했을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순신이라는 말은 이름 뜻이 순임금의 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집 가게가 네. 다 그랬어요. 큰 형이 요신, 우신, 순신. 신자가 학렬이 뭐였죠? 요임금, 우임금, 순임금. 이 셋째 아들니까 순임금이가 순신이고. 그럼 그 아버님이나 할아버지가 조부가 그렇게 잘 지켜준 그렇게 했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야말로 그 어떤 이수신하고 그렇죠. 연결 고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자락하는 거는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붙여주는 게 아닙니까? 그 자는 이제 여해라는 말인데 여해는 시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순이 아닙니까? 요임금이 순임금 위에죠. 요순 요순 아닙니까? 요순 시대라. 이 순임금이 그다음 우임금. 그렇죠. 우임금한테 넘겨줄 때 우임금을 부른대요. 우임금 될 신하를 불러가지고 자네가 다음에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라고 할 때 우임금이 나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고 사양을 할 때 순임금이 여해라고 한대요. 너라야 세상을 화평케 한다. 화평하게 한다. 여해 화평케 할 해자에 여는 너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순임금의 신하인 우임금한테 너라야 세상을 화평케 한다. 이 노산이 연상선이 이거 다 뜻이 있는 거다. 그렇게 풀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자제분들 이름을 정할 때도 이제 학렬이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윤설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기설기인데 저도 사실 애들한테 큰애는 제가 연자가 학렬이니까 큰애는 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큰 아들 낳았을 때 그래 연학이라고 그러고 둘째는 이제 제 이상하게 내가 갖고 있는 화를 주고 싶더라고요. 제 화는 이제 사실 학렬화인데 그 연화를 주고 셋째는 명석한 석자를 줬어요. 좀 명석하게 살아가거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정했는데 저 자신 이름도 의화자지 않습니까? 이름도 예사롭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한 좌표가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장도 이름에 자기 자신을 닦아가는데 큰 그렇습니다. 이유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수신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수신도 내가 순임금의 신하고 세상을 화평케 하라. 이걸 왜 몰랐겠어요. 그 자기가 살아가는데 수행의 좌표가 됐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나는 책에서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연 같아도 그 뭐냐 형님이 요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순신으로 해서 그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요순 시대라 그러면 다 참 뭐 평화롭고 참 좋았던 나라, 이상적인 나라를 끌고 갔는 이제 임금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왜 순인가? 그건 제가 뭐 좀 더 깊은 지식이 없어서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사실 태어날 때가 아주 분당 정치를 할 때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1545년. 그때가 태어났지. 그때 태어났죠. 그 태어난 시대가 선조 앞인데 그게 선조 앞에서. 몰라, 이거 저도 메모를 써놨는데 인종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가 분당 정치 그렇죠. 그렇죠. 당파 시대지 당파가 않습니까? 시작이 되고 깊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열의 시대에 태어났는데 홀로 이 나라를 구한 이수신 탄생을 우리 재판관께서는 그걸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연히 태어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가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그 힘들게 쓴 게 그 제일 첫 장이거든요. 도대체
이순신 사람을 왜 이때 태어나게 했다가 또 이순신이 죽는 날 11월 18일이죠. 그날이 전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은 조선을 위해서 이때 이순신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던졌다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서술을 해놨어요. 하늘이 조선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준비했다가 이제 이 한 사람의 영웅을 준비했다가 준 거지. 이때를 당해서 세상에 내놓았다. 내놨다. 이제 그렇게 서술했더라고요. 그거 사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이 위대한 사람들은 함부로 왔다가 이유 없이 왔다가 이유 없이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꼭 시대에 필요한 어쩌면 우리 두 사람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은 지금 점차 이제 뭐 황금 만능 시대, 뭐 물질 중심 시대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등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가는데 그때까지 할머도 어쩌면 하늘이 준비했다가 보내준 거 아니겠느냐. 그래 다 그런 그래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뭐 네. 어찌 보면 다 그렇죠. 사삼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만약에 멀리서 바라본다면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그런 생각하는데 오늘 뭐 끝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회에 이제 소위 배운 사람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제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식이 이제 배운 사람이지만 아주 그러면서도 지도자적인 사람들 저는 그걸 약자로 배가지라고 합니다. 이 배가지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걱정을 이제 해보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